안녕하세요. 저는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광부입니다. 혼자 아들 하나 키우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다는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는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 친구의 덕이 컸고요. 친구와 제 아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광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절대 광부가 되지 말아라. 어릴 때 왜 아버지는 광부면서 나보고는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건가 이상했습니다. 그만큼 힘이 든 직업이구나 라는 건 짐작할 수 있었죠. 수완이 좋으셨던 아버지는 광부 중에서도 벌이가 많이 좋은 편이셨습니다. 덕분에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축구공도 있었고 제 자전거도 있었습니다. 배를 고른 적도 없었고 밥상도 넉넉했습니다. 도시락엔 항상 달걀과 소시지가 있었고요. 중학생 시절 저는 친구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좋은 장난감도 있고 축구공도 있고 행복하게 자라 성격도 모난 데가 없었던지라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반에서 외톨이처럼 혼자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동욱이었던 그 친구는 숫기가 없고 활동적이지 않아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친구한테 눈길을 주지 않았고 있는 둥 없는 둥 지냈었죠.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잘 안 하시던 화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어디 가요? 대경이 일어났구나. 엄마, 친구 만나러 가. 시내 가서 밥 먹고 오려고. 친구 누구요? 뭐 먹는데요? 저도 갈래요. 그래, 대경이도 같이 갈래? 네. 시내 가서 맛있는 걸 드신다는 말에 얼른 고양이 세수하고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콧노래까지 부르며 나간 그 자리에는 뜻밖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 그리고 그 옆에 아들이 있었는데 저희 반에서 존재감이 없던 바로 동욱이가 거기 있던 거죠. 유동욱? 이대경? 우리 엄마 친구분이 너희 엄마구나. 그러게 밥 먹는다고 해서 따라 나왔는데 나던데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자. 그래. 저희 네 사람은 시내에서 유명한 경양식집에 갔습니다. 철저하게 저희를 배려한 엄마들의 메뉴 선택이었죠. 접시에 꽉 차는 돈가스를 한 그릇씩 차지한 저와 동욱이는 눈을 반짝이며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칼질이 영 서툴더라고요. 계속 접시가 덜컹거리고 돈가스가 밀렸습니다. 칼질 잘 못해? 이런 거 많이 안 먹어봐서. 자, 나 다 썰었어. 입 안 됐으니까 이거 네가 먹어. 그거 줘. 내가 썰어서 먹을게. 어? 안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해서 먹으면 되는데. 너 귀찮잖아. 나 칼질 좋아해. 엄청 빨리 잘해서 괜찮아. 고마워. 친구는 돈가스를 한 조각 입에 넣더니 눈을 커다랗게 번뜩였고 이후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와구와구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친구가 이런 걸 많이 안 먹어봤다고 한 말이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친구랑 아주머니의 옷차림이 조금 번듯하지 못하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래도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깔끔하게 차려입고 올 법한데 깔끔하게 차려입었다고 하기에는 제 눈에는 조금 그렇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친구의 흰색 셔츠의 소매는 누런 자국이 있었고 카라도 쭈글쭈글했고요. 아주머니가 신고 오신 샌들은 앞부분이 다 까져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어머니와 아주머니가 하시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동욱이 엄마, 요즘은 어때? 혼자서 애 키우기 힘들지? 그렇지 뭐. 그래도 다니던 공장에서 월급도 올려줬어. 어머, 그거 너무 잘 됐네. 동욱이 아빠 그렇게 되고 나서 진짜 힘들었는데 동욱이 보면서 참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웃는 날도 오네. 동욱이 엄마가 진짜 고생 많았지. 다 알잖아. 그거 정말 큰 사고였던 거. 그러니까 그날 출근하는데 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이 밥 한 끼 못 먹이고 내보냈거든. 그게 어찌나 마음에 걸렸는지 아마 평생 한이 될 것 같아. 됐어. 그런 말 마. 동욱이 아빠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뭐. 탄광까지 도시락 배달해주던 정성을 동욱이 아빠가 몰랐겠어? 그치? 그이도 알겠지? 그럼 당연하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거야. 두 분의 대화를 듣자 하니 동욱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아버지와 같은 광부셨던 것 같고요. 그땐 탄광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터라 아마 일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동욱이랑 동욱이 어머니를 만나고 온 다음부터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돌아가신 동욱의 아버지가 같은 직업을 가지셨고 두 분이 가까운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서 동욱이를 만났을 때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동욱이는 당황했고 친구들도 왜 걔랑?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같이 놀고 싶으면 노는 거죠, 뭐. 그런데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는데 동욱이한테 같이 먹자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나가서 혼자 먹는 거 좋아한다면서요. 처음엔 정말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더는 숨길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전에 아마 체육 수업이 있던 날로 기억합니다. 무슨 수행평가였나? 아무튼 몸을 많이 쓴 날이었어요. 다들 지치고 배고파서 점심시간만 기다리고 있었고 동욱이는 그날도 밖에서 혼자 먹는다고 했죠. 꿀 같았던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욱이가 제 대각선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디가 불편한 건지 몸을 베베 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조용한 수업 시간에 동욱이 뱃속에서 우렁찬 꼬르륵 소리가 터졌습니다. 나른한 잠을 참고 있던 고요했던 교실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죠. 동욱이의 얼굴은 새빨간 사과가 되었고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왜인지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동욱이가 혹시 밥을 못 먹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었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서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엄마, 그때 만났던 동욱이 있잖아요. 동욱이? 응, 왜? 저랑 같은 반이라고 말씀드렸죠? 응, 말해줬잖아. 혹시 동욱이네 집 많이 힘들어요? 왜? 동욱이한테 무슨 일 있니? 놀림받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아무래도 어머니가 혼자 키우시니까 어려움은 있겠지. 동욱이 엄마가 씩씩하고 야무진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원래 이 동네 사람도 아니었고 결혼 일찍 하기도 했고 타지에서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우는 게 쉽겠어? 그날 괜찮다고는 했지만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 그랬구나. 엄마, 그럼 저 내일부터 도시락 하나만 더 싸줄 수 있어요? 그래, 그게 뭐 어렵다고. 엄마가 싸줄게.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학교에 제일 먼저 갔습니다. 1등으로 도착해서 동욱이 책상 서랍에 도시락을 넣어두었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챙겨준다는 걸 알면 혹시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랬던 거죠. 학교에 와서 도시락을 발견한 동욱이의 표정은 굉장히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고 동욱이는 책상 위에 놓인 도시락을 보고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동욱아, 오늘은 밥 같이 먹자. 혹시 도시락을 안 먹을까봐 제가 일부러 같이 먹자고 했고 잠시 고민하던 동욱이는 알겠다며 같이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동욱이는 돈가스를 먹을 때처럼 밥을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티는 안 냈지만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맨날 학교에 일찍 가서 동욱이 도시락을 챙겨줬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동욱이가 공부를 꽤 잘하더라고요. 동욱아, 너 진짜 공부 잘한다. 너 꿈이 뭐야? 나, 선생님. 동욱이가 살짝 수줍어하며 말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는 꿈이라고 덧붙이면서요. 그런데 같이 있던 친구들이 동욱이를 무시하는 겁니다. 야, 선생님은 아무나 되냐? 발표도 잘 못하는 게 무슨. 맞아. 선생님 되려면 대학교 가야 하는데. 너네 집 돈 없잖아. 걔네들이 정말 동욱이를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였는지,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동욱이가 기분 나쁠 것 같다는 건 확실했죠. 동욱이는 용기 내어 말했을 텐데,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개도 못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욱이를 대신해서 제가 나섰습니다. 야, 니들 왜 그렇게 말해? 동욱아, 너 선생님 꼭 될 거야. 공부 잘하면 장학금도 받는다더라. 너 공부 진짜 잘하니까 될 수 있을 거야. 발표하는 거야. 연습하면 되지.
동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같은 반 애들이 동욱이를 무시하거나 기분 나쁠 만한 말을 하면 제가 대신 나서주었습니다. 그렇게 동욱이와의 추억으로 가득했던 중학교 1학년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겨울방학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교과서를 가득 챙겨서 집에 가려는데 동욱이가 오더라고요. 대경아, 고마웠어. 뭐가? 알잖아, 도시락. 나인 거 알고 있었어? 그렇게 티를 냈는데 모를 리가 있겠어? 그리고 너랑 내 도시락 맨날 똑같았잖아. 자식, 눈치 빠르네. 근데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그냥 네가 그리 하고 싶은 것 같아서. 그랬구나. 고마워, 맛있게 먹어줘서. 나 방학에 이사가. 그래? 어디로? 서울. 이모가 거기 사셔서 그쪽으로 가게 됐어. 아, 그랬구나. 아쉽다. 너랑 더 놀고 싶었는데. 그러게, 나도 아쉽다. 그래도 넌 친구 많잖아. 분명 잘 지낼 거야. 나중에 어른 되어서 만나자. 그래, 그러자. 내가 너 따라 서울 갈게. 응, 내가 꼭 선생님 되어서 너 기다릴게. 그게 동욱이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동욱이는 정말 겨울방학에 이사를 갔고 그 이후 동욱이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제 일상이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비어있는 도시락통 하나를 볼 때마다 동욱이 생각이 나긴 했지만요. 2학년이 된 저는 과학을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줄곧 과학은 100점을 받았고 혼자 어려운 과학책도 사서 읽을 정도로 좋아하고 잘했습니다. 가족들은 우리 집에서 영재가 나온 것 같다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들떠 있었습니다. 덩달아 저까지 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이 많이 기대가 되었죠. 하지만 평온하던 저희 집에 크나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 또 다른 친구, 또 다른 친구까지 총 4명의 광부가 한꺼번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웃으며 출근하시던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시체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왜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회관에서 다 같이 장례식을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거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검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건 저와 어머니, 제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신기하게 안 본 지 2년 넘은 동욱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그 친구와 같은 처지가 된 거였으니까요. 이런 마음이었을까? 이런 외로움을 느꼈을까?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참았을까? 하지만 그 친구는 서울로 떠난 후 소식이 없었고 그저 그리워만 할 뿐이었습니다. 혹시 동욱이가 곁에 있었다면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만 하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시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생활은 평범했던 이전과 완전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는 보리가 많은 가스란 밥에 된장이나 고추장을 비벼 시금치랑 먹었습니다. 도시락에 소시지는커녕 밥과 김치가 대부분, 더 있으면 멸치볶음 정도가 전부였고 저녁밥도 밥 양이 더 많아질 뿐 별반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생 때 사주셨던 자전거는 바퀴에 바람이 빠졌었는데 그 바람 넣을 돈조차 없어 녹이 슬어 보기 좋은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항상 동생과 저를 돌보는 데 열중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은 저녁밥을 먹을 때에만 볼 수 있었고요. 달라진 환경에 대해 중학생이던 동생은 투정 부리고 가끔은 울기 바빴고 저 또한 혼자 소가리를 많이 했습니다. 한창 잘 먹어야 하는 나이에 배부른 날보다 배고픈 날이 더 많아지니 전보다 기운도 없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좋아하던 과학을 비롯해 다른 과목들까지도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나중에 혹시 과학자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어디 연구원에 들어가지 않을까? 제약회사도 좋다고 어른들이 그러던데 하며 꿈을 꾸었던 저는 꿈조차 사치라고 여겨져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중학생 시절 완만하게 넘어갔다 생각한 사춘기가 뒤늦게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싫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하하호호 웃는 친구들의 모습까지도 질투가 나고 꼴보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진짜 심각한 사춘기였죠. 그래서 어머니 속도 많이 썩였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힘드실 텐데 그 옆에서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집에 늦게 들어가고 공부도 안 하고 수업도 빼먹곤 했죠. 딱히 할 게 없었는데도요.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한산한 길거리를 혼자 걷거나 아무도 없는 공원에 있으면 그게 제 시간이라고 느껴져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저는 여전히 어머니 속을 썩이는 사춘기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속은 썩여도 몸까지 힘들게 한 적은 없었는데 언젠가 터질 것처럼 아슬아슬하던 일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2학년이 되고서 새로 같은 반이 된 남자애들 무리가 있었는데 걔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야, 쟤가 걔지? 괜히 혼자 멋있는 척 하고 다닌다는. 친구도 없이 맨날 혼자 다니는데 뭔가 재수없다니까. 쟤 집도 되게 못 산다는데. 근데 왜 똥폼? 진짜 재수없네. 그들이 저를 싫어하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똥폼을 잡았답니다. 저는 그냥 다 싫어서 친구들하고도 거리 두고 혼자 다니는 거였는데 그게 재수없고 똥폼이랍니다. 웃기지도 않죠. 그저 그들 눈에는 남들과 다른 좀 튀는 제가 눈에 가시였던 거겠죠. 그 이후 조용했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은근슬쩍 저를 비하하는 말을 해대거나 다 들리게끔 제 욕을 한다거나 일부러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행동들도 있었습니다. 괜히 부스럼을 만들기 싫어서 꾹 참았습니다. 저런 애들 상대해봐야 저만 피곤하고 앞으로도 계속 상대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 똥폼. 오늘도 똥폼이냐? 그냥 가라. 가긴 어딜 가. 야, 너 아빠 없다며? 가라고 했다. 탄광? 뭐? 뭐랬더라? 광부? 뭐 그거였다면서? 와,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목숨 걸고 일을 하냐? 더 참을 수도 참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애한테 주먹을 날렸습니다. 진짜 죽도록 팼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 감에 입에 올리는 것도 모자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화가 나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 애가 많이 다쳤거든요. 그만큼이나 크게 다친 제 마음도 꺼내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걔가 무슨 말을 했건 간에 무조건 제 잘못이라며 퇴학까지 시켰고 그의 부모는 저의 어머니에게 병원비를 요구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바쁘게 일을 하셨습니다. 집에 오는 시간도 늦어지고 앓는 소리를 내는 것도 많아지셨습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왜 나란 놈은 어머니를 힘들게만 하는지 속이 상했습니다. 저도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부모가 요구한 돈을 모조리 어머니에게 부담하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몰래 탄광에 들어간 지 고작 3일째 되던 날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 탄가루, 냄새, 땀을 속일 순 없었던 거죠. 대경이, 너 미쳤어? 거기가 어디라고 들어가? 왜요? 저도 돈 벌려고요.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벌어오라고 했어?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거길 들어가? 너희 아버지 죽은 거길 어떻게 들어가? 보고 자란 게 이것뿐인데 그럼 어떡해요? 안 돼. 당장 나와. 절대 나가지 마.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저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엄마. 조심할게요. 그냥 하게 해주세요. 한동안은 어머니랑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저한테 많이 실망하신 건지, 속상하신 건지, 미안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한 집에서 남처럼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삼겹살을 구워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는 제 눈도 보지 않으시고 잘 익은 고기를 제 그릇에 옮겨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전모 꼭 쓰고 마스크도 잘 쓰고 이상하다 싶으면 들어가지 말고 그게 살 길이야. 박씨네 아저씨 잘 쫓아다녀. 마누라가 사주 보고 왔는데 박씨 아저씨가 명이 길다더라. 뭐든 조심해야 해. 항상 안전이 우선이고. 내가 못난 애미라서 좋은 직장 보내주는 것도 서울서 대학 가게 하는 것도 못하지만 내 새끼 다치지 말라고 기도는 맨날 할게. 네, 고마워요, 엄마. 안 다치고 잘할게요. 그렇게 저는 광부가 되었습니다. 광부 일은 나름 할만했습니다. 아니, 사실 처음엔 많이 두려웠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다리가 덜덜 떨린 적도 많았고 그 엄청난 굉음을 들으면 몇 번이고 환청처럼 귀에 울렸습니다.
한동안은 그 공포가 어마어마해서 악몽까지 꾸고 가위에도 눌릴 정도였으니 말 다 한 거죠. 그런데도 저에게 별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보고 자란 게 그거였고 가장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있었으며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 벌이가 가장 괜찮았거든요. 저와 싸웠던 그 애한테 병원비와 합의금을 광부 일하고 4달 만에 갚을 수 있었습니다. 큰돈을 요구해서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그렇게 해치우고 나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저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딱히 계속 할 이유도 없었지만 그만둘 이유도 없었거든요. 생활비에 도움이 되고 동생 대학교 등록금을 벌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해서 동생 학원비도 보태고 대학도 보냈습니다. 평생 광부 일만 할 것처럼 탄광에서 일하는 것은 제 전부였습니다. 매일 온몸이 새카매질 정도로 석탄을 뒤집어 쓰고 땀으로 다 적시니 연애할 겨를도 없었고 딱히 관심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퇴근 후 아저씨들하고 삼겹살에 소주나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모였는데 매일 가던 고깃집이 아닌 새로운 고깃집으로 가더라고요. 맨날 가던데 안 가요? 아, 요 앞에 삼겹살집 새로 생겼대서 한번 가보려고. 허름한 이 동네와 어울리지 않는 깔끔하고 아담한 고깃집이었습니다. 가게 안 테이블도 4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갔을 땐 여름이었어서 가게 앞에 자리를 깔아줘 좀 더 여유롭게 먹을 수 있었죠. 가게가 엄청 작네요. 응, 지난주에 생겼대. 한번 맛이나 보지 뭐. 먼저 도착해 있던 아저씨들이 주문을 먼저 해놓았고 저희는 고기가 나오기도 전에 소주를 한 잔씩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아저씨가 고기 나왔다 라고 말하며 테이블 한쪽을 치웠고 저는 고기가 오고 있는 쪽을 돌아봤습니다. 사장이라고 하기에는 앳된, 하지만 알바생은 아닌 것 같은 젊은 여자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28살이었는데 제 또래처럼 보였습니다. 곱슬기가 있는 하나로 묶은 머리에 희고 깨끗한 피부, 깔끔하게 두른 앞치마가 참 잘 어울렸습니다. 저는 한참이고 넋을 놓고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같이 일하는 아저씨들이 호기심 어린 말투로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이세요? 네. 아이고, 엄청 젊으시네. 하하, 그렇죠. 많이 드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생글생글 예쁘게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곳에 와서 고깃집을 운영하다니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동네 사람으로는 안 보였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 그 고깃집 사장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곳에 가고 싶었죠. 아저씨, 모퉁이에 있던 그때 그 고깃집 진짜 괜찮지 않았어요? 그래? 좀 좁지 않았나? 에이, 좁으면 붙어있고 좋죠 뭐. 고기도 맛있던데요. 반찬도 잘 나오고. 반찬 김치 같은 것밖에 더 줬나 뭐. 대경이, 너 거기 사장한테 반했구나. 네? 반하긴 뭘 반해요. 그냥 고기가 맛있어서 그런 거지. 하하하, 그래, 가자, 가. 고기 맛있는 거기로 가자. 저는 아저씨들한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가면서 그 고깃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딱히 말을 걸지는 못했지만 그냥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게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사랑이구나 하고 제 인생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2달을 거기 고깃집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일이 많이 고되기도 했고 다음날 일이 없는 날이라서 그랬는지 아저씨들이 꽤나 얼큰하게 취하셨습니다. 더 드시면 안 될 것 같아 서둘러 자리 마무리하려고 한 분 한 분 택시 불러드리고 사모님 불러서 귀가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아저씨들 보내고 나니 어느새 주인 여자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저랑 같이 아저씨들 모시는 거 도와드렸거든요.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모두 가고 둘만 남으니 저는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그녀였습니다. 고생이 많네요. 아, 네, 뭘요? 대경 씨는 안 취했나 봐요. 네, 아저씨들 챙기느라 술이 다 깼네요. 그럼 저랑 한 잔 더 하실래요? 고장난 로봇처럼 삐걱대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무도 없는 고깃집에서 저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다른 지역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곳으로 왔냐니까 그녀의 아버지의 고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 밑에서 혼자 자란 그녀는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아버지랑 더 각별하게 지냈고 아버지도 그녀에게 사랑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던 아버지가 사고로 갑작스럽게 그녀 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 아버지와 살던 집에서 혼자 있을 수가 없던 그녀는 아버지의 고향인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 등을 모아 가게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아버지가 오랜 기간 축산업에 몸을 담그고 계셨던 분이라 고깃집을 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와보지 못한 타지에서 가게를 한다는 게 사실 겁이 많이 났었는데 왜인지 정감이 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셨던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랬겠죠. 그래도 지금은 너무 좋아요. 동네 분들도 다 친절하시고 대경 씨도 친절하고 그날 그렇게 그녀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고깃집이 아닌 곳에서 만남을 가졌었죠.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음식점도 노포만 갈 줄 알았던 제가 아기자기한 디저트 가게를 찾고 고급스러운 식당을 찾는 모습에 제 스스로도 어색했습니다. 그러다 그녀와 연인이 되었고 저희는 동네에서 유명한 커플이 되었습니다. 평생 연애 한 번 해본 적 없는 딱딱한 광부인 저와 젊은 나이에 타지에 와서 가게를 운영하는 그녀와의 만남이 신선하긴 했으니까요. 표면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것 같으면서 멀고 능글맞은 구석이 있는 것 같으면서 수줍어하고 거짓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비밀이 있는 듯한 묘한 사람이었죠. 그래도 저는 그런 그녀가 마냥 좋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 줄도 잘 몰랐으면서 말이죠. 1년 정도 연애를 한 저희는 결혼에 골인 했습니다. 그녀가 저보다 2살이 많았기에 결혼을 더 늦출 이유가 없었죠.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의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청소년기와 다르게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한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에 많이 들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순탄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게 운영을 했고 저는 여전히 광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죠. 식 올린 지 3달이 안 되어서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왔고 임신 중기쯤에 아내는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괜찮겠어? 그럼 괜찮지. 권리금 많이 받기로 했으니까 됐어. 그래도 아버님이 주신 재산으로 당신이 열심히 운영하던 건데 아무래도 내가 운영할 걸 그랬나? 에이, 아니야. 자기 가게 운영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가게 처분한 돈으로 애기 태어나면 이사 가자. 더 넓은 곳에서 뛰어놀게 해주고 싶어. 그래, 그러자. 고마워. 뭐가 고맙냐? 나도 이참에 좀 쉬어보지 뭐. 제가 결혼복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세월 다 이렇게 보상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3개월이 되던 날 아내가 떠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이가 우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전날 작업을 끝내고 일찌감치 집에 와서 집안일을 좀 도와주고 그녀와 잠깐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별거 없는 평소와 같은 대화였습니다. 오늘 일이 어땠고 오늘 저희 아들이 어땠고 하는 그저 그런 대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아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도둑이 들었나 했습니다. 난리가 나 있는 옷장과 화장대가 먼저 눈에 들어오니 그럴만도 했죠. 우는 아이를 달래고 다시 정신 차리고 옷장을 뒤져보니 통장, 현금, 아이 100일 반지 같은 것들이 모조리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내의 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텅텅 비어있는 화장대, 아내의 옷이며 속옷까지도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강도 신고와 실종 신고를 같이 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기에는 이르다며 일단 아내의 신분을 확인해 주더라고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했습니다. 몇 번이고 말했지만 없는 사람이랍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이 앞에 가게도 운영하던 사람이라니까 아직은 확인이 안 된답니다. 저는 미친놈처럼 그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부동산들을 돌아다니며 모퉁이 삼겹살집을 운영했던 사람을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10군데쯤 돌았을까? 한 부동산에서 자신이 계약을 했다며 알려주더군요. 알죠. 제가 계약했으니까. 가게 오픈하고 지나가면서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자는 안 보이고 여자가 운영하더라고요. 네? 남자요? 네, 계약은 남자가 했거든요. 이름도 남자 이름, 계약금도 남자가 들고 왔어요.
여자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운영하고 있길래 뭐 안사람이나 되나 했죠.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결혼했던 사람은 대체 누구인지 무서워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동사무소로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뽑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아이도 애초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바쁜 저를 대신해서 그녀가 혼인신고를 한다며 같이 집에서 서류 작성하고 제 신분증도 가져갔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도 제가 출생신고를 한다는 것을 그녀가 자신이 한다며 동사무소에 갔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리가 덜덜 떨릴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뭐에 홀렸나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경찰에서 실종신고를 접수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이름도 가족도 심지어는 나이까지도 알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동네 사람들이 그녀의 이상했던 점을 말해주더랍니다. 그래, 좀 이상하긴 했어. 내가 가게가 바로 옆이니까 준비하는 거 다 봤잖아. 그때도 웬 남자랑 붙어 있었거든. 분위기가 딱 봐도 부부였단 말이지. 그 여자 세탁소집 황씨 아들한테도 요상하게 행동했다더라고. 자꾸 술 한잔 하자고 하고. 그 여자한테 관심 보인 남자가 한둘이야. 듣기론 대경 씨랑 결혼 전에 몇 번 만났다던 남자들도 있는 것 같던데. 묘한 분위기,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 넘을 수 없는 선. 제 느낌이 잘못되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꽃뱀이었습니다. 더 나중에 들은 바로는 돈을 요구한 적도 있다더라고요.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벌어오는 모든 돈을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불어 결혼 후 신혼집도 안 구하고 제가 살던 집에서 살았습니다. 돈 더 모아서 이사 가자면서요. 저는 그녀의 뻔뻔한 속셈도 모르고 모든 돈을 맡겼습니다. 제가 이제껏 벌어온 전 재산이었습니다. 제가 아파도 병원 안 가고 약국에서 약 사다 먹으면서 참고 반찬값 아끼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가져간 돈이 1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제 행복, 재산, 모든 게 그녀와 함께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겐 막 100일이 된 아들이 남았죠. 정말 막막했습니다. 저 결혼 전에 어머니도 돌아가셨거든요. 도움받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 아이한테 많이 미안한 게 남의 손에 키웠습니다. 광부 아저씨들이 제 사정을 알아주셨고 사모님들이 번갈아가며 저희 애를 봐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컸지만 그만큼 죄송한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당시에 제가 일하는 곳에는 제 또래는 거의 없었고 다 저희 아버지 뻘, 삼촌 뻘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다들 저만한 아들, 중고등학생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많았기에 갓난쟁이 봐주는 게 쉽지 않았을 상황이었던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싫다는 소리 안 하시고 정성껏 저희 애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은 일찍 철이 들었고 아빠로서 어리숙한 저와 달리 야무지고 똑부러지는 아들로 자라주었습니다. 이 부족한 아빠 밑에서 잘 자라준 제 아들 자랑 조금 하자면 초등학생 때 회장도 몇 번 하고 수학경시대회 나가서 상도 받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인데도 손재주가 좋아서 그림도 아주 잘 그렸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엄마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겸허하게 받아들였고요. 아내가 그렇게 떠나고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이 애를 어떻게 키우나 참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사모님들이 차례로 봐주시다가 유치원도 잘 다니고 한글도 숫자도 알아서 척척 잘 떼고 학교에서도 칭찬 많이 들으며 의젓하게 다니고 중학생 때도 혼자 학교, 학원 잘 다니며 공부도 잘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애가 정말 어른스럽거든요. 그런 애가 고등학교 입학 앞두고 생전 안 하던 말을 하더랍니다. 아빠, 제 입학식에 못 오시죠? 입학식? 네, 한 번도 오신 적 없잖아요. 저 입학식에서 성적 우수생으로 상 받을 것 같은데 오시면 안 되죠? 저는 아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도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한 번도 그 일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속상했나 봅니다. 부모님도 없이 혼자 우두커니 서 있었을 아들을 생각하니까 괜히 찡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입학식에서 상까지 받는다니 무조건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일 끝나고 빨리 달려갈게. 기다려줄 수 있지? 정말요?
네, 아빠, 기다릴게요. 아들의 입학식 며칠 전부터 광부 아저씨들한테 얘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작업이 있는 날이라 발파만 하고 먼저 가보기로 했었죠. 그런데 하필 아들 입학식이었던 그날에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갱도 안에서 몇십 분 동안 씨름을 해야 했었죠. 결국 온몸에 탄가루를 뒤집어 쓴 저는 일단 아들의 학교로 달렸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었거든요. 허둥지둥 달려 도착한 아들의 학교에선 이미 학부모와 아이들이 하나둘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얼른 강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입학식은 이미 끝이 나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상을 받는 장면도 놓쳤었죠. 그래도 아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얼른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승찬아! 아버지 오셨네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예요. 아버지, 1학년 담임 선생님이에요. 아들이 담임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는 온몸에 탄가루를 뒤집어 쓴 것도 있고 꾸벅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 사고가 나서 조금 늦었어요. 우리 아들 상 받는 것도 못 보고 죄송합니다. 모쪼록 저희 애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아, 네네, 괜찮습니다. 별일 없으셨어요? 승찬이가 아버님 안 오신다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승찬이 멋있게 상도 잘 받았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두었어요. 아버님, 제가 승찬이랑 있을 테니까 얼굴이라도 씻고 오실래요?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네, 그럼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얼른 화장실에 가서 시커먼 얼굴을 씻어냈습니다. 한참을 벅벅 문지르고 밖에서 옷도 털어내고 다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아버님. 제 소개를 못 드렸네요. 이번에 1년 동안 승찬이 담임 선생님을 맡게 된 유동욱입니다. 유동욱? 굉장히 낯이 익은 이름이었습니다. 생각을 더듬으며 중학교 시절이 떠오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승찬이 선생님이 갑자기 입을 틀어막더니 저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이대경? 유동욱. 그래, 너 동욱이구나. 한참을 잊고 살던 이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처럼 아버지를 탄광해서 잃었던 제 친구. 비록 한 학기였지만 같은 도시락을 먹었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동욱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대경아,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너 광부가 되었구나. 응, 너는 진짜 선생님이 되었네. 정말 멋있다, 야. 내 눈엔 네가 훨씬 더 멋있어. 동욱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욱이에게 마음을 많이 쓰기도 했고,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동욱이 생각이 많이 났었거든요. 저희는 그날 눈물 젖은 뜨거운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학식을 마친 저녁, 동네의 한 노포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한 4시간을 쉬지 않고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어떻게 아빠가 되었는지, 동욱이는 어떻게 선생님이 되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했습니다. 나 원래 서울에 있던 학교에 있었거든. 그런데 서울에서 교사 생활이 나한테는 잘 안 맞아서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오고 싶더라고. 여기서 너와 좋았던 추억도 있고. 이동 신청해놓고 기다리다가 이번에 티오가 나서 내려오게 됐어. 네 생각이 많이 나긴 했지만 네가 아직도 여기 살 거라고는 기대 안 했어. 입학식 끝나면 너를 찾아봐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이건 진짜 행운이다. 그치? 그러게, 나는 한 번도 떠난 적 없어. 내가 서울 간다고 했는데 결국 못 가고 여기 남아있네. 이것도 운명인가?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도 좁은 지역이 아닌데 어떻게 동욱이가 딱 저희 아들 다니는 학교로, 그것도 저희 애 담임 선생님으로 오는 게 보통 인연은 아니잖아요. 정말 신기했고 저희는 그간의 공백이 무색하게 다시 전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동욱이가 저한테 고마운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배 골지 않게 도시락 싸준 덕분에 밤 늦게까지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선생님 될 수 있다고 응원도 해줘서 힘이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많이 도와주겠답니다. 그래서 동욱이가 저희 애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가방끈 짧은 저를 대신해서 대학교 정보도 같이 찾아봐주고 자기소개서도 같이 봐주고 했었죠. 그 덕에 올해 저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고 어떻게 동욱이한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 20년간 저 자신보다 더 중요했던 제 아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다니
동욱이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욱이가 요즘엔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아들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무릎이 많이 아팠거든요. 시력도 안 좋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나빠지기 전에 광부 일 말고 다른 일을 찾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평생 광부로 살아서 시야도 이쪽에만 트여 있던 터라 전부터 관심이 가는 직업이 있긴 했는데 바로 광산 보안 기능사입니다. 안전 담당하고 객내 환경 담당하는 등 광부들이 일하기 좋게 관리하는 건데 이게 기능사라서 시험을 봐야 하거든요. 필기도 있고 실기도 있죠. 필기 공부하는 게 어색해서 그런가 꽤 어렵게 느껴지는데 요즘 동욱이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쁠 텐데 기출문제도 뽑아오고 여기저기서 정보도 찾아다 주거든요. 현장에서 일하는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 제가 동욱이를 믿었던 것처럼 동욱이도 그리고 아들도 저를 믿고 있으니 잘해보려고 합니다. 탄광에서 일하는 게 아직까지도 인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못 배운 사람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하고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채굴하는 것들이 수많은 곳에서 뜻깊게 사용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럼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